여러분, 지금 통장에 돈 얼마 있으세요?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 돈 1년 뒤에도 똑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질문 알아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치킨 한 마리가 22,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4,000원이에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사실 치킨 0.1마리가 증발한 겁니다. 10년 후면요? 치킨 한 마리가 통째로 사라져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물가. 여러분의 돈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어요. 월급이 3% 오를 때 물가가 3%대면 여러분의 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 중인 겁니다. 아니, 사실 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 정반대의 괴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복리. 이 녀석은 돈이 돈을 낳고 그 돈이 또 돈을 낳는 말 그대로 눈덩이에요. 처음엔 작아요. 주먹만 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구리면 집채만 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대다수는 이 눈덩이를 평생 못 굴려요. 왜냐고요? 언제 떨어지면 살까 하다가 10년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10년 전에 시작할 걸.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칼처럼 정리하겠습니다. 은행에 넣을 돈을 S&P 500에 태우면 인생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을 5분 안에 만드는 법. 오늘 영상이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 조용히 꿀 빠는 구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살 민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월급 350만 원. 서울 자취방 월세 60만 원. 술 좋아하고 주말엔 넷플릭스 보고 가끔 헬스장 등록했다가 3개월 만에 끊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민수는 30살 생일날 통장을 열어봤어요. 2천만 원이 있더래요. 4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오, 나 돈 좀 모았네? 뿌듯했죠. 그러듯 친구 지호가 한마디 합니다. 야, 그 돈 그냥 통장에 넣어둘 거야? 민수가 반문했어요. 아니면 어디에 넣어? 주식? 그거 도박 아냐? 지호가 말했습니다. 야, 너 통장 이자가 얼만지 알아? 2% 남짓이야? 1년에 40만 원 버는 거야. 근데 물가는 3% 오르거든? 넌 사실 매년 20만 원씩 손해보고 있는 거야. 민수는 처음 들어봤대요. 뭐? 손해? 지호가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치킨 2마리 살 수 있었던 돈이 올해는 1.8마리밖에 못 사. 숫자는 늘었는데 실제로는 깎이고 있는 거야. 이게 실질 수익의 함정이야. 보셨습니까? 은행 이자 문자 올 때마다 뿌듯하셨다고요? 착시입니다. 마치 구멍난 바가지에 물 붓는 격이에요. 위로는 물이 들어오는데 밑으로는 새고 있는 겁니다. 통장은 안전한 게 아니라 천천히 터지는 폭탄이에요. 그럼 반대편을 볼까요? 지호가 민수한테 S&P 500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S&P 500이라고 들어봤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죠. 그게 뭔데? 지호가 설명합니다.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은 지수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구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들이지? 이 500개 선수를 한꺼번에 사는 거야. 민수가 물었어요. 그거 비싸지 않아? 지호가 웃었습니다. ETF로 사면 한 달에 5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어. 마치 어벤져스 팀 전체를 통째로 영입하는 거야. 아이언맨 한 명만 사는 게 아니라 캡틴 아메리카도 사고 토르도 사고 헐크도 사는 거지. 한 명이 다쳐도 팀은 돌아가거든.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S&P 500의 과거 수십 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아요. 어떤 해는 25% 폭등했다가 어떤 해는 20% 폭락하기도 했죠.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장기 데이터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상향이에요.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지호가 옆에서 지켜봤죠. 야, 내가 매달 50만 원씩 20년 동안 넣는다고 치자. 통장이자 2%면 얼마 모여? 계산해보니 총 1억 4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원금 1억 2천만 원에 이자 2천만 원. 나쁘지 않은데? 민수가 말했어요. 그런데 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S&P 500으로 계산해. 연평균 8%로 보수적으로 잡자.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봤어요. 2억 9천만 원. 민수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 뭐? 2억 9천만 원?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같은 돈 넣었는데 1억 5천만 원 차이나? 서울 강남 아파트 계약금 차이야.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1억 5천만 원이? 지호가 말했어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야. 처음 5년은 별 차이 없어. 근데 10년 넘어가면서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거든. 15년 지나면 눈덩이가 집채만해져. 그런데 여기서 지호가 폭탄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야, 근데 너 35살에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민수가 물었죠. 5년 늦는 건데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 지호가 계산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여줬어요. 50살에 받는 금액이 2억 9천만 원이 아니라 1억 9천만 원이. 5년 늦었다고 1억 원이 날아가는 거야. 보셨습니까? 이게 시간의 프리미엄입니다.
투자는 재능이 아니라 시간이 버는 거예요. 하루 늦으면 복리 눈덩이가 하루치 작아지는 겁니다. 1년 늦으면 1년치 복리가 사라지고요. 5년 늦으면 1억 원이 증발합니다. 민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머릿속에서 숫자가 빙글빙글 돌았거든요. 1억 5천만 원 차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지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해볼래. 그런데 민수한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야, 그런데 나 지금 2천만 원 있거든? 이거 한 방에 다 넣을까? 아니면 나눠서 넣을까?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한 방에 넣지 마. 나눠서 넣어. 민수가 의아해했죠. 왜? 한 방에 넣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너 한 방에 2천만 원 넣었는데 다음 달에 시장이 20% 폭락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민수는 상상해봤습니다. 2천만 원이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하루 만에 400만 원 날아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지우가 말했어요. 그럼 넌 그 순간 뭘 할 것 같아? 팔지 않을 자신 있어? 민수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팔 것 같은데?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정상이야. 사람은 공포를 못 이겨. 그래서 한방 투자가 위험한 거야. 가격이 아니라 심리가 무너지는 거거든. 지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매달 100만 원씩 나눠서 넣으면 어떻게 될까? 첫 달에 100만 원 넣고 폭락하면 둘째 달엔 더 싼 가격에 사는 거야. 평균 매입 단가가 내려가지. 이게 정액식 분할 매수의 마법이야.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아, 백화점 세일 기간에 쇼핑하는 것처럼? 지우가 손가락을 튕겼어요. 정확해. 20% 할인? 대박. 더 많이 사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야. 폭락이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뀌는 거지. 민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로 S&P 500 ETF를 사기로 해.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다들 말렸어요. 민수야, 주식은 위험해. 지금 시장 비싸. 조금 기다려봐. 내 사촌이 주식하다가 2천만 원 날렸어. 하지만 민수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민수가 S&P 500 ETF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민수야, 주식 어때? 많이 벌었어? 민수는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원금 600만 원에 현재 650만 원. 50만 원 벌었네요. 친구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뭐야, 50만 원밖에 안 벌었어? 별로네. 하지만 민수는 닫았습니다. 야,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냥 자동이체 걸어놨더니 50만 원이 생긴 거야. 치킨 20마리 값이야. 그런데 민수 친구 중에 지우 말고 또 한 명이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상현이에요. 상현이도 민수랑 똑같이 매달 50만 원씩 S&P 500 ETF를 샀어요. 지우가 알려준 대로요. 처음 6개월은 잘 됐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올랐거든요. 상현이 계좌도 조금씩 불어났어요. 오, 이거 꿀이네. 가만히 있는데 돈이 불어나잖아. 그런데 7개월째 되던 달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금리 인상 쇼크, 경기 침체 우려, 주식시장 급락. S&P 500이 15% 빠졌습니다. 상현이가 계좌를 열어봤어요. 원금 350만 원 넣었는데 300만 원이 돼 있더래요. 50만 원 날아간 겁니다. 상현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 잃겠는데? 상현이는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야, 민수야, 나 자동이체 끌까?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너 지우한테 못 들었어? 상현이가 대답했죠. 자동이체 절대 끄지 말라고 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끄지 마. 지우 말대로 해. 하지만 상현이는 못 참았어요. 너무 무섭더래요. 웨이뉴스 보면 더 떨어진다. 최악의 시나리오. 투자자들 패닉. 이런 말만 나오니까요. 상현이는 자동이체를 껐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더 떨어지면 그때 다시 시작하지 뭐. 그런데 민수는요? 민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동이체는 그대로 돌아갔어요. 매달 50만 원이 빠져나가서 폭락한 가격에 S&P 500을 샀습니다. 민수 계좌도 빨간색이었어요. 솔직히 무섭긴 했대요. 하지만 민수는 규칙을 정했거든요.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자동이체는 절대 끄지 않는다. 이게 민수의 규칙 1호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뉴스톤이 바뀌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 주식시장 반등, 투자자들 다시 돌아와 S&P 500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민수와 상현이는 각자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상현이 계좌 원금 350만 원, 현재 360만 원, 10만 원 벌었네요. 상현이는 안도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손해는 안 봤네. 민수 계좌 원금 900만 원, 현재 1050만 원. 150만 원 벌었어요. 보셨습니까? 민수가 상현이보다 14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왜냐고요? 폭락 구간에서 민수는 계속 샀고 상현이는 멈췄거든요. 민수가 싸게 샀던 물량이 수익으로 바뀐 겁니다. 상현이가 후회했습니다. 그때 계속 살 걸. 민수야, 너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샀어? 민수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무서웠어. 근데 자동이체 끄는 게 더 무서웠거든. 일단 규칙 정했으면 지켜야지. 이게 바로 자동이체 로봇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ETF를 삽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든 술을 마시든 제주도 여행을 가든 상관없어요. 로봇은 감정 없이 정확하게 사들이죠. 왜 자동이어야 하냐고요? 인간은 100% 흔들리니까요. 당연히처럼요. 뉴스에서 폭락 소식 나오면 겁나서 안 사고, 폭등 소식 나오면 흥분해서 몰빵하고, 그러다가 결국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패턴에 빠집니다. 이게 투자자의 80%가 손해보는 이유예요. 그래서 의지 대신 규칙을 세팅하는 겁니다. 매달 25일 50만원 S&P 500 ETF 자동 매수. 이 규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은 상위 10% 투자자가 됩니다. 그런데 민수가 ETF를 고를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 S&P 500 ETF가 여러 개 있던데 뭘 사야 돼? 지호가 설명했죠.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이런 게 있어. 종목 코드로는 360750, 379, 800 이런 거지. 민수가 물었어요. 뭐가 달라? 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추종하는 지수는 똑같아. 다 S&P 500 따라가는 거야. 커피로 치면 원두는 같은데 브랜드만 다른 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든 이디야 아메리카노든 원두가 콜롬비아산이면 맛도 비슷하잖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무거나 사면 돼? 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수료를 봐야 해. ETF는 공짜가 아니거든. 운용사가 관리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떼어가. 요즘은 0.03%, 0.05%, 이런 식으로 0. 몇 프로까지 떨어졌어. 민수가 어리둥절했어요. 0.03%면 거의 공짜 아냐? 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함정이 있어. 총 보수만 보면 안 돼. 기타 비용이랑 매매 비용까지 합쳐야 진짜 비용이 나와. 지호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보수는 0.03%인데 기타 비용 합치면 0.05%가 되는 식이야. 0.02% 차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게 20년 복리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 지호가 계산했습니다. 1억 원 넣고 20년 굴렸다고 치자. 0.03% 수수료면 수수료로 600만 원 나가. 0.05% 수수료면 1000만 원 나가고. 400만 원 차이야. 신형 에어컨 살 돈이 수수료로 날아가는 거지. 보셨습니까? 커피 온도는 같은데 컵값 차이로 장기적으로는 에어컨이 달라지는 겁니다. 민수는 증권사 앱에서 ETF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합성 총보수를 확인했어요. 제일 낮은 걸 골랐죠. 이거다! 그런데 여기서 민수가 또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환율이에요. 민수가 1년 뒤 계좌를 확인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S&P 500 지수는 5% 올랐는데 내 계좌는 18% 올랐네? 왜지? 지호가 설명했습니다. 야, 환율 때문이야. S&P 500은 미국 지수니까 달러로 거래되잖아. 그럼 우리가 원화로 ETF를 살 때 환율이 끼어드는 거야. 지수가 10% 올라도 환율이 민엇 5% 떨어지면 실제 수익률은 5%밖에 안 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서 내 계좌가 18%가 된 거구나. 지수는 5% 올랐는데 환율이 13% 올라서 지호가 맞다고 했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1,470원까지 올랐거든. 환율만 13% 오른 거야. 그래서 네 수익률은 지수 수익 5%, 환차익 13%, 18%가 된 거지. 보셨습니까? S&P 500 ETF 수익률은 지수 수익 플러스 환차익 두 개가 합쳐진 결과물이에요. 문제는 환율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타이밍 재지 말라는 거예요. 정액식으로 매달 사면 환율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사니까 평균이 맞춰집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가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습니다. 그릇이에요. 민수가 33살 때 지호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ETF를 어디에 담아야 돼? 지호가 물었죠. 일반 계좌에 담았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ISA 계좌로 옮겨. 세금이 달라져. 민수가 의아해했죠. 세금? 지호가 설명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ETF 팔면 매매 차익에 대해 15.4% 세금을 내. 1천만 원 벌면 154만 원 세금 내는 거야. 치킨 60마리 값이야. 근데 ISA나 연금저축은 세금이 이연되거나 감면돼. 같은 1,000만 원 벌어도 세금이 50만 원으로 줄어들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100만 원이나 차이나?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게 그릇의 차이야. 같은 돈을 넣어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라는 흡혈귀가 빨아먹는 양이 달라지거든. 부자들은 이 그릇부터 챙겨. 민수는 그날 바로 ISA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부자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세금부터 아끼는구나. 정리하겠습니다. ETF는 한 바구니 통째로 사는 영수증이고 수수료는 전체 비용을 봐야 하고 자동 매수는 감정을 이기는 유일한 장치고 환율은 정액식으로 평균 맞추고 세금은 그릇부터 챙겨야 한다.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S&P 500이 완벽해 보이죠?
자동으로 돈 벌어주는 마법 같은 시스템처럼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S&P 500도 한 방으로 죽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민수가 34살이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가 눈을 떴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200개가 와 있더래요.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야, 뉴스 봤어? 주식시장 폭락이래. 큰일 났다. 민수는 얼른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 가득 빨간색이었어요. 금리 긴급 인상, S&P 500 20% 폭락, 투자자 민수는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2천만 원이었던 계좌가 1,600만 원이 돼 있더래요. 400만 원이 하루 만에 날아간 겁니다. 민수는 솔직히 무서웠대요. 손이 떨렸거든요. 단톡방에서는 친구들이 난리였어요. 나 팔았어. 더 떨어지기 전에. 이거 더 떨어진대. 빨리 팔아. 민수야, 너도 빨리 팔아. 다 잃겠다. 민수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매도 버튼이 보였어요. 한 번만 누르면 끝이었죠. 지금 팔면 400만 원 손해지만 더 떨어지면 1000만 원도 날릴 수 있어. 일단 빠져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민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지호한테 들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야, 폭락이 올 거야. 언젠가는. 그때 네가 뭘 하느냐가 중요해. 팔면 끝이야. 참으면 살아. 민수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신경 쓰였지만 계좌는 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는 그대로 뒀어요. 친구들은 팔았습니다. 대부분이요.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하자. 그런데 그게 바닥이었어요. 2주 뒤부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톤이 바뀌었어요. 경기 회복 기대감, 투자자들 다시 돌아와, 주식시장 반등. 그리고 6개월 뒤 S&P 500은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계좌를 열어봤어요. 2,500만 원이 돼 있더래요. 왜냐고요? 폭락 구간에서 자동이체로 싸게 샀던 물량이 수익으로 바뀐 거거든요. 친구들은요? 친구들은 1,6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는 걸 지켜만 봤어요. 아, 팔지 말걸. 그때 참을걸. 하지만 이미 늦었죠. 보셨습니까? 진짜 공포는 폭락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공포는 그때 당신이 뭘 하느냐에. 극장 화재를 생각해보세요.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위험하죠? 그런데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건 뭘까요? 불이 아닙니다. 출구로 몰려드는 패닉이에요. 출구는 하나인데 1000명이 동시에 달립니다.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밟히고 불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50% 넘게 폭락했어요. 반토막 난 겁니다. 그때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닥이었어요. 그 이후로 시장은 10년 동안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2008년에 1억 원 넣고 그대로 놔뒀으면 2018년에 3억 원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패닉에 빠져서 5천만 원에 팔았으니 2억 5천만 원을 날린 셈이에요. 여기서 전문가 해석 하나 드립니다. 장기 투자에서 위험은 가격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가격은 흔들려요. 당연해요. 그게 시장이니까. 하지만 행동이 흔들리면 끝입니다. 손절, 추격 매수, 매수 중단, 이 3가지 행동이 계좌를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수가 45살이 됐다고 상상해보세요. 민수는 15년 동안 꾸준히 모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비 오나 눈 오나 넣었어요. 그리고 계좌에 2억 원이 쌓였습니다. 민수는 계획을 세웠어요. 10년만 더하면 5억 원 만들어서 55살에 은퇴하는 거야. 제주도 가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면서 여유롭게 살 거야. 그런데 딱 54살, 은퇴 1년 전에 시장이 50% 폭락했습니다. 민수의 2억 원은 1억 원이 됐어요. 15년 노력이 1년 만에 반토막 난 겁니다. 민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거 회복 안 되면 어떡하지? 은퇴 계획이 다 무너지는데? 제주도는 꿈도 못 꾸겠네. 민수는 밤잠을 설쳤어요. 매일 계좌 열어보면서 한숨만 쉬었죠. 이게 순서 리스크예요. 언제 폭락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립니다. 30살 때 폭락은 기회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54살 때 폭락은 재앙이에요. 회복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겁니다. 2023년 때엔 100% 주식도 괜찮습니다. 폭락 와도 시간이 많으니까요. 40대 들어가면 70%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30%는 채권이나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50대는 50대 50, 60대는 30대 70 이런 식으로. 이게 생존 전략입니다.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에요. 또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S&P 500 내부의 쏠림이에요. 500개 기업이 골고루 들어있다고 했죠? 분산 투자의 끝판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비중의 30% 넘게 차지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런 빅테크 몇 개가 지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490개는 사실 조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어벤져스 팀이 3명한테만 의존하는 겁니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이 3명이 주역이고 나머지는 엑스트라예요. 만약 이 3명이 다치면
팀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S&P 500도 완벽한 분산은 아니에요. 집중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빅테크가 무너지면 S&P 500 전체가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냐? 미국만 보지 말고 전 세계 주식에 분산하거나 채권이나 금 같은 자산도 섞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금지 3종 세트 못 받겠습니다. 레버리지, 단타, 몰빵. 이 3개는 절대 금지예요. 레버리지는 빚내서 투자하는 건데 이건 폭탄 스위치입니다. 레버리지 걸면 수익 2배잖아? 대박 아냐? 아닙니다. 폭락 오면 빚만 남습니다. 수익 날 땐 2배지만 손실 날 땐 파산이에요. 단타는 타이밍 재는 건데 전문가도 못 맞춰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되잖아? 쉽죠? 그런데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신도 모릅니다. 몰빵은 한 종목에 전 재산 거는 건데 그 종목 망하면 인생 끝입니다. 테슬라가 10배 될 것 같아요. 전 재산 넣자. 그런데 테슬라가 반토막 나면요? 인생도 반토막입니다. 그럼 뭐가 답이냐? 분산, 장기, 정액식. 이 3단어만 기억하세요. 여러 자산에 나눠 담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매달 일정 금액 넣기. 이게 생존 공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배울 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2022년 금리 인상 쇼크. 시장은 계속 무너졌어요. 그런데 결국 살아남은 건 누구였을까요? 규칙화진 사람이었습니다. 폭락 와도 팔지 않고 정해진 대로 계속 샀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됐어요. 주변에서 다 놀려도 뉴스에서 공포 조장해도 규칙만 지킨 사람들이요. 보셨습니까? 수익률은 시장이 주지만 생존은 규칙이 만듭니다. 2026년 12월 17일 정확히 1년 뒤입니다. 당신은 지금 통장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1년 전 잔고와 똑같은 숫자가 찍혀 있어요. 2천만 원.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생활이 더 빡빡해진 걸까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값이 2,000원에서 2,200원이 됐습니다. 지하철 요금도 150원 올랐고요. 치킨 한 마리가 25,000원입니다. 1년 전엔 22,000원이었는데 말이죠. 커피는 5,500원이 됐어요. 보셨습니까?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겁니다. 물가가 조용히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었어요. 숫자는 안 변했는데 가치는 떨어진 거죠. 그런데 옆자리 동료 민수는 다릅니다. 민수도 1년 전 2천만 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걸 통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나눠서 S&P 500 ETF에 넣었죠. 매달 자동으로요. 1년 뒤 민수는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2,200만 원이 돼 있더래요. 200만 원이 불었어요. 민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동이체 걸어놨더니 2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치킨값만 오른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치킨 80마리가 생긴 사람? 민수는 지금 38살입니다. 8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넣었어요. 계좌에 7천만 원이 쌓였습니다. 원금은 4,800만 원이고 수익이 2,200만 원이에요. 민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뒤 목표가 2억이에요. 이미 35% 왔으니까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절반 넘어가요. 그 다음엔 눈덩이가 알아서 굴러가는 구간이거든요. 20년 뒤엔 5억.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민수 친구들은요? 8년 전에 민수를 말리던 친구들은 아직도 통장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지. 지금은 비싸.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더. 시장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S&P 500이 30% 빠졌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어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었고 기업들은 문 닫고 뉴스에서는 세상이 끝난다고 했죠. 그때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바닥을 확인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딱 3개월 만에 시장이 회복됐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벌써 올라가? 조금만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1년 뒤 S&P 500은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했던 사람들은요, 결국 못 샀습니다. 떨어질 땐 너무 무서워서 못 사고 오를 땐 이미 늦었다 생각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응책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규칙을 세우세요. 생활비 6개월치 비상자금. 이건 1단계예요. 월세, 식비, 공과금, 비상상황 대비.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입니다. 통장에 묵혀두세요. 이게 여러분의 안전망입니다. 그 위로 쌓이는 돈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드세요. 2단계입니다. 매달 25일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S&P 500 ETF 자동 매수. 증권사 앱 들어가서 설정하는데 5분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증권사 앱 열어서 정기 매수 검색하세요. 종목은 S&P 500 ETF, 날짜는 25일, 금액은 여러분이 정하고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입니다.
한 번 설정하면 절대 끄지 마세요. ISA 계좌부터 채우세요. 세금 방패부터 장착하는 겁니다. ISA 계좌가 없으면 증권사 앱에서 5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신분증 사진 찍고 동의 버튼 몇 개 누르면 끝입니다. 1년에 한 번 12월에 계좌 열어보세요. 3단계입니다.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면 일부 팔아서 채권으로 옮기고 너무 낮으면 다시 사들이세요. 이게 리밸런싱이에요.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린수가 8년 동안 한 것도 이게 다입니다. 매달 50만 원 자동이체,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중간에 폭락도 2번 겪었지만 규칙은 지켰습니다. 주변에서 놀려도 뉴스에서 공포 조장해도 규칙만 지켰어요. 레버리지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단타 한 번도 안 했고요. 몰빵도 안 했어요. 유튜브에서 이 주식 10배 간다 이런 거 봐도 안 샀어요. 그냥 매달 50만 원씩 S&P 500 ETF 넣었을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3개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통장에 얼마 있나요? 그 돈이 10년 뒤에 물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치킨값이 3만 원 되면 그 돈으로 몇 마리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증권 앱에 S&P 500 ETF가 담겨 있나요? 자동 매수가 설정돼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앱만 깔아놓고 계신가요? 세 번째, 만약 내일 시장이 20% 폭락한다면 당신은 사시겠습니까? 팔겠습니까? 아니면 패닉에 빠져서 자동이체를 끄시겠습니까? 답이 안 나온다면 당신은 지금 규칙 없이 시장에 서 있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닷없는 배처럼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시장은 예고 없이 흔들립니다.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튀고 전쟁이 나고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 순간 당신을 지켜줄 건 운이 아니에요. 규칙입니다. 2027년 12월 17일 2년 뒤 오늘 당신은 통장을 열어볼 겁니다. 그때 뭐가 보일까요? 1년 전과 똑같은 잔고가 보일 건가요? 물가만 오르고 돈은 그대로인 빡빡한 삶이 보일 건가요? 삼각김밥값 오르는 걸 한숨 쉬면서 지켜보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복리가 쌓인 계좌가 보일 건가요? 매달 조금씩 풀어난 시간이 일해준 결과가 보일 건가요? 민수처럼 앞으로 2년만 더하면 절반 넘어가요 라고 여유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선택하세요. 지금,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걸 억지로 줄이면 에너지가 폭주해서 반도체 재료들이 까맣게 타버리니까요. 그래서 찾아낸 묘수가 바로 렌즈 구경을 확 키워 빛을 왕창 받아들이는 방식 하이 NA입니다.
이 장비를 쓴다는 건 뭉툭한 매직펜으로 그리던 회로를 0.1mm 초정밀 제도 샤프로 그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겁니다. 중국이 설계도 훔쳐서 똑같이 만들면 그만 아냐? 착각입니다. 명품 시계 파텍 필립의 도면이 있다고 칩시다. 최고급 공구까지 샀다고 해서 동네 철공소가 그 예술품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안엔 수백 년 묵은 장인 정신과 부품 간의 미묘한 호흡, 그리고 그들만의 독보적인 생태계가 숨쉬고 있기 때문이죠. 하이 NA도 똑같습니다. 천하의 ASML조차 이 괴물을 혼자서는 못 만듭니다. 독일 자이스의 거울, 영국 에드워드의 진공 펌프까지 전 세계 기술 정수들이 나노미터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돌아갑니다. 중국이 밤새워 기계를 뜯어본들 이 방대한 글로벌 생태계 전체를 복사해 넣을 순 없습니다. 결국 이 장비를 보유했다는 건 단순히 쇳덩어리 하나를 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은 신뢰와 인프라를 통째로 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중국을 따돌리려 세운 가장 높고 단단한 성벽입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성벽에도 치명적인 구멍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명필붓을 쥐고 있어도 종이가 찢어져 있거나 먹물이 엉망이면 명작은 나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하이에네이라는 붓이 아무리 좋아도 밑그림이 되는 마스크가 불량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반도체 마스크는 붕어빵을 찍어내는 무쇠틀과 같습니다. 반죽이 아무리 훌륭해도 틀 자체가 찌그러져 있으면 제대로 된 붕어빵이 나올 리 없겠죠. 틀에 눈에 안 보이는 실금 하나만 있어도 거기서 찍혀 나오는 수만 개의 붕어빵은 죄다 불량품,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하이엔의 이 시대로 오면서 이 문제는 차원이 다른 공포가 되었습니다. 회로폭이 나노미터 단위로 좁아지다 보니 이제는 원자 알갱이 하나 싸움이 됐습니다. 원자 몇 개만 삐끗해도 칩 전체가 먹통이 되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봐야 할 핵심 기술 EBID와 EBI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반도체를 위한 원자 단위 나노 내시경 수술입니다. 공정 중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진동 때문에 마스크 패턴이 미세하게 깎이거나 원치 않는 찌꺼기가 달라붙는 사고가 시도 때도 없이 터집니다. 이때 EBID는 움푹 패인 상처를 원자 단위로 꼼꼼하게 메워주는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반대로 EBI는 혹처럼 튀어나온 불량 부위를 나노칼로 정교하게 깎아내는 성형수술을 담당합니다. 마치 인간의 혈관 깊숙이 숨은 미세 종양을 찾아내어 주변 세포 하나 다치게 하지 않고 완벽하게 도려낸 뒤 3살까지 돋게 만드는 신의 수술과도 같습니다. 중국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ASML 장비를 손에 넣는다 한들 이 나노 단위의 정밀집도 능력이 없다면 결국 수율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미세 공정에서 물리적 결함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이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원자 단위로 수정하는 운영 노하우와 알고리즘은 도둑질로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이엔A 공정이 가진 진짜 해자는 단순히 광원의 출력이 아니라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하고 복구하느냐 하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삼성이 무려 1조 원을 베팅해 사들인 것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이 초정밀 수술실 전체를 장악하는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런 섬세한 집도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원시적이고 무식한 방법으로 그 기술적 공백을 메우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EUV 장비 없이 7나노칩을 생산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잠시 술렁였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뚫고 화웨이 최신 폰에 첨단 반도체가 심어진 걸 보며 한국의 위기를 논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의 분석은 냉정합니다. 그건 기술 혁신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자본과 인력을 갈아 넣어 만든 처절한 인해 전술식 노가다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SAQP, 라 불리는 사중 패턴 공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두꺼운 매직펜과 마스킹 테이프만 가지고 세밀화를 그리려는 꼴입니다. 가는 붓이 없는데 아주 얇은 선을 그려야 하는 상황,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죠. 종이에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 틈을 만들고 매직을 칠한 뒤 떼어내고 다시 옆에 붙여 칠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 짓을 무려 4번이나 되풀이해서 억지로 미세 회로를 깎아냈습니다. 한 번의 붓질로 끝날 일을 4번, 5번 더 칠하고 깎아내니 사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이 꼬일수록 시간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중간에 불량이 발생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반도체 수율은 고작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00개를 찍어내면 70개는 그대로 폐기 처분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민간 기업이라면 진작 문을 닫았을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오로지 국가 보조금으로 천문학적인 적자를 틀어막으며 연명하는 시장 논리가 거세된 좀비 공정일 뿐입니다. 결국 중국의 이 방식은 아스팔트가 깔린 고속도로 옆에서 맨발로 자갈밭을 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은 피를 흘리며 뛰어 따라오는 듯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체력은 고갈되고 격차는 절망적으로 벌어질 게 뻔합니다. 삼성이 1조 원을 투자해 하이엔의 이 장비를 선점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번 덧칠할 일을 단 한 번의 정교한 획으로 끝내겠다는 압도적 효율의 전략입니다. 속도, 정확성, 채산성 모든 면에서 중국의 막무가내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리적 한계라는 벽은 노력만으로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섬뜩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의 벽에 부딪힌 중국이 공학적 해법 대신 훨씬 더 비열하고 직접적인 뒷구멍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택한 비상구는 연구실에서의 혁신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부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코리아 신화를 읽어낸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너무나 허무하게 유출되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단순 작업이 아니라 600단계가 넘는 초정밀 퍼즐의 연속입니다. 공정 하나하나를 최적화하기 위해 수만 명의 인재가 청춘을 바쳐 완성한 국가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중국 CXMT, CXMT는 이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 범죄에 가까운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비료 회사로 위장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삼성과 하이닉스의 핵심 인력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공정 설계도를 통째로 빼돌린 겁니다. 첨단 보안 시스템을 비웃듯 그들의 수법은 기가 찰 정도로 아날로그였습니다.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핵심 데이터를 종이에 자필로 베껴 적어 속옷 등에 숨겨 나왔습니다. 방화벽은 높았을지 몰라도 인간의 탐욕이라는 개구멍은 너무나 쉽게 뚫려버린 셈입니다. 동료와 조국을 배신한 대가로 그들이 손에 쥔 것은 연봉 30억 원과 임원 자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0년간 축적한 공정 레시피가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국부는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현업에서는 LCD와 배터리가 그랬듯 디램 대란 패권마저 수년 내에 중국에 뺏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1조 원짜리 최신 장비에만 감탄하고 있을 때 정작 그 기계를 돌릴 핵심 두뇌와 정보는 뒤로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명검을 쥐고 있어도 칼자루 쥔 손이 적을 향한다면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밥그릇이 통째로 털린 심각한 사건입니다. 더 끔찍한 건 중국이 이제 기술 탈취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인질로 삼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개별 기업의 보안 문제를 넘어 거대한 공급망이 어떻게 우리 목을 조여오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반도체 전쟁은 더 이상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명운과 거대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면전입니다. 하이NA라는 기술의 정점을 완성하는 과정은 전 세계 최고수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배턴을 주고받는 정교한 릴레이 게임과도 같습니다. 첫 주자는 독일의 자이스입니다. 그들이 빚어낸 빛의 마법과 렌즈 기술을 이어받아 영국의 에드워드가 티끌 하나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진공 상태를 구현해냅니다. 그 위에 미국의 KLA가 합류하여 원자 단위의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내는 신의 눈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지휘자인 네덜란드의 ASML, 이 각국의 핵심 기술을 집대성의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완성한 뒤 비로소 삼성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 사슬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삐끗하거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면 이 최첨단 장비는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경단위의 자본을 쏟아붓는다 해도 이 생태계를 결코 복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시도는 마치 400m 계주를 혼자서 100m씩 4번 나누어 뛰겠다고 우기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기를 가진 선수라 할지라도 각 분야의 세계 챔피언들이 뭉친 연합군의 집단 지성을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 자산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맹의 힘이며 미국은 이미 이 견고한 성벽 밖으로 중국을 철저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설령 중국이 설계도를 입수해 겉모습을 흉내낸다 한들 그 속을 채워야 할 핵심 부품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 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공급망 기업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기술을 강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국제정치 역학상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이 장비를 들여온 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이 강력한 기술 동맹의 핵심 일원임을 증명하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회원권 하나만 믿고 마음을 놓기에는 중국이 보여주는 추격의 기세가 너무나 매섭습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는 물량 공세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술적 우위가 있는 연합군이라 해도 압도적인 숫자로 밀고 들어오는 인해 전술 앞에서는 방어선이 순식간에 뚫릴 위험이 있습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수면 아래 감춰진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우리가 체감하는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의 최신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목줄을 겨누고 있는 섬뜩한 수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 CXMT의 디램월 생산량은 이미 28만 장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의 65만 장, SK 하이닉스의 54만 장과 비교해 절반 정도라며 애써 자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포의 본질은 현재의 수치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광기 어린 성장 속도와 집요함에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업계에서 이름조차 생소했던 기업이 이제는 세계 3위인 마이크론의 34만 장을 턱 밑까지 추격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량의 증가가 아닙니다. 우리 반도체 패권에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저가 물량 폭격을 시작하면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기술 격차가 있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피신하면 된다는 안일한 낙관론은 더 이상 치열한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기술 탈취와 막대한 국부 펀드를 무기로 고성능 디램 시장까지 무서운 속도로 잠식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 생산량 28만 장이라는 숫자는 머지않아 30만 장을 돌파할 것이고 결국 우리와 대등하게 경쟁하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 한 방은 결국 규모의 경제에서 나옵니다. 중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는 순간 전 세계 반도체 가격의 결정권인 프라이싱 파워가 그들의 손아귀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헐값 취급을 받고 중국발 치킨 게임에 휘말려 공멸하는 시나리오는 결코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이-NA를 통해 압도적인 수율과 초미세 공정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이 물량 싸움의 결말은 패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를 뺏기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심장이 멈추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삶의 기반이 실은 저 얇은 웨이퍼 한 장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명백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제는 단순한 혁신을 넘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보다 더 치명적인 진짜 위기는 바로 우리 내부 시스템의 모순 속에 헬리를 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장비와 압도적인 생산 시설이 있어도 결국 그 기술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비극은 기계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기계를 다룰 천재들이 조국을 등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최첨단 공장을 짓는다 한들 그 안에서 숨쉴 인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곳은 거대한 깡통 공장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인재 유출 현상은 단순한 이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증발해버리는 재난 상황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인재일수록 더 나은 대우와 연구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은 비난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자 합리적 선택입니다. 엔비디아나 엔스로픽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핵심 인재 한 명을 모셔오기 위해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격적인 연봉과 정권을 부여합니다. 반면 우리는 낡은 규제와 복잡한 절차, 그리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라는 틀 안에 인재들을 가두어 놓고 단기 성과만을 쥐어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고의 두뇌들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것을 두고 애국심이 부족하다며 손가락질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원대한 꿈을 품어주기에 대한민국의 토양이 너무나 척박하고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픈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기술 개발에 매달려도 모자랄 시간에 산더미 같은 행정서류와 씨름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혁신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 1억 원을 받으려면 딱 1억 원어치의 스트레스를 페이퍼워크로 받아내야 한다는 게 연구 현장의 씁쓸한 현주소입니다. 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면 연구자들을 믿고 맡겨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처럼 간섭하고 감시하는 관료주의가 대한민국 인재들의 힘을 쭉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펜 한 자루 사는 것까지 일일이 도장을 받아야 하는 숨막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 파괴적 혁신과 과감한 도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척박한 모래주머니를 차고도 세계 1등을 지켜내는 우리 기업인들과 임직원들을 보면 정말 기적을 쓰고 있다는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유일무이한 기둥이자 진정한 의미의 애국자들 아니겠습니까? 최태원 회장의 경고처럼 이제 반도체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제정치와 안보가 걸린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살벌한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 혼자 힘으론 어림도 없으며 국가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쳐 인재 중심으로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발목 잡는 규제와 행정 편의주의를 싹 걷어내고 기업들이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겁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풀고 성과 낸 만큼 확실하게 지갑을 채워주는 생태계가 없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인재 한 명이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자산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그들에게 한국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떠나가는 발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지난 3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올린 반도체 신화가 와르르 무너지는 꼴을 눈뜨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이제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인재를 지키는 게 곧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몸부림 끝에 우리가 받아들게 될 성적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기술과 사람,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야만 완성되는 이 마지막 퍼즐 뒤에는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부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뛰게 만드는 심장 그 자체입니다.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과 화웨이의 무서운 기세는 우리의 위태로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비싼 장비 몇 대 들여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최첨단 기계와 뛰어난 인재, 그리고 그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국가 시스템,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삐끗하는 순간 우리가 지난 30년 공들여 쌓은 탑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쓸려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누군데 하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낡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 당장이라도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서늘한 공포와 처절한 위기의식입니다. 이 절박함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뿌리부터 개조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수많은 제국들의 전철을 우리도 그대로 밟게 될 겁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밟고 올라서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생존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자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왕년엔 잘 나갔지 라며 추억팔이나 하는 초라한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까요? 오늘 분석은 2025년과 2026년의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현장의 핏대선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 몫이며 날아올 청구서 또한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짐입니다. 당장 멈추세요. 스크롤을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전 재산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돈, 내가 내 자식에게 주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가족끼리 계좌 이체 좀 했다고 국세청에 알턱이 있냐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 아니란 생각이 당신의 노후를 박살내고 당신 자식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자녀에게 학비라고 보내준 돈, 결혼한다고 보태준 전세자금, 생활비하라고 쥐어준 용돈, 이 모든 것이 지금 국세청의 슈퍼컴퓨터 안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은 발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국세청의 인공지능은 당신의 계좌를 샅샅이 뒤지며 언제 세금 폭탄을 터뜨릴지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나는 재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데 세무조사가 나오겠어? 나는 평범한 서민이야. 국세청이 나 같은 사람 신경이나 쓰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장부를 뒤졌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공지능 시스템, 바로 PCI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심지어 당신이 편의점에서 쓴 5,000원짜리 커피값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세금과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공중분해되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자녀를 도와주려다 오히려 자녀를 세금 체납자로 만들고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킬 작정입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돈이 쌓이고 쌓여 5년 뒤, 10년 뒤에는 수억 원의 비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 하필 지금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경고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방심하다가 국세청의 등기 우편을 받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잔혹했습니다. 평생 모은 집을 팔아야 했고 노후 자금을 털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당신도 그들처럼 되고 싶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허무하게 국고로 환수되는 것을 멍하니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눈을 크게 뜨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의 지갑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국세청이 숨기고 싶어하는 충격적인 진실과 그들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국세청은 어떻게 그 복잡한 돈의 흐름을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는 걸까요? 혹시 국세청 직원들이 망원경을 들고 당신 집 앞을 24시간 감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꿈 깨십시오. 그들은 그럴 시간도 없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PCI 시스템이라는 핵폭탄급 무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어려운 용어 쓴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동네 강아지도 알아듣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눈과 귀를 활짝 여십시오. PCI 시스템은 한마디로 당신의 가계부를 훔쳐보는 투명 인간입니다. 이 녀석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대한민국 안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긁어모읍니다. 당신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긁은 신용카드 내역, 당신이 가입한 보험료 납입 내역, 당신이 산 아파트와 자동차 등록 정보, 심지어 당신이 해외여행 가서 면세점에서 쓴 돈과 자녀 유학비로 송금한 내역까지, 이 모든 정보가 1초도 쉬지 않고 국세청 메인 서버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아주 단순하고 잔인한 산수 문제를 풉니다. 잘 들으십시오.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번 돈 빼기, 당신이 쓴 돈 빼기, 늘어난 재산. 이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식당을 운영하며 나 1년에 5천만 원 벌었습니다 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값과 생활비로 3천만 원을 썼고 갑자기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쓰고 10억 원을 뺐는데 어떻게 플러스가 됩니까? 계산이 안 맞죠?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솟았습니까? 바로 그 순간 시스템의 새빨간 경고등이 켜집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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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출처 불분명, 탈세 혐의 포착. 이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데 집안채는 해줘야지. 같은 부모의 애틋한 마음 따위는 모릅니다. 오로지 차가운 숫자만 봅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봐주는 거 없이 세무조사 대상 리스트에 당신 이름 석자를 올려버립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걸려드는 죽음의 함정 4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소득 없는 자녀의 묻지마 쇼핑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혹은 취업준비생 딸이 갑자기 7천만 원짜리 벤츠를 뽑았다? 사회초년생이 서울 한복판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이건 그냥 나 잡아가세요 하고 확성기에 대고 소리치는 꼴입니다. 국세청 컴퓨터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둘째, 많은 분이 꼼수라고 생각하는 현금의 배신입니다.
계좌이체는 기록 남으니까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모르겠지. 정말 순진하십니다. 은행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그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럼 900만 원씩 나눠서 뽑으면 되잖아? 그걸 쪼개기 거래라고 부르는데 인공지능이 바보입니까? 반복적인 인출 패턴을 분석해서 의심거래로 분류해버립니다. 현금 다발을 줬는데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샀다? 자금 출처 조사 나오는 순간 현금은 꼬리표가 없어서 소명도 못하고 고스란히 세금 폭탄 맞습니다. 셋째, 부모의 몰래 빚 갚기입니다. 일단 네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집 사고 이자는 아빠가 몰래 내줄게. 천만의 말씀, 국세청은 당신의 부채 상환 내역, 대출이자 납부 계좌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녀 통장에서 이자가 안 나가거나 자녀 소득으로 도저히 감당 못할 원금이 상환되면 그 돈은 100% 부모 주머니에서 나온 증여로 간주합니다. 넷째, 가장 억울해하면서도 가장 많이 당하는 생활비의 함정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런 똑똑한 척을 합니다. 아들아, 네 월급은 100% 저축해라. 생활비랑 카드값은 엄마가 내줄게. 이게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죽이는 길입니다. 국세청 인공지능이 봅니다. 자녀 연봉이 5천만 원인데 통장에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모였습니다. 그럼 이 자녀는 이슬만 먹고 살았습니까? 밥값, 차비, 통신비 어디서 났습니까? 아하, 부모가 대줬구나. 그 대준 생활비 전부를 합산해서 증여세를 때려버립니다. 생활비는 써서 없애라고 주는 돈이다. 남겨서 재산 분리라고 주는 돈이 아니다. 이게 국세청의 철칙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그 행동들이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했던 그 안일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스템에 빨간 줄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래도 설마 하시겠습니까? 확률은 0.01%도 놓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게 아닙니다. 단지 국세청이 털어서 나올 먼지가 조금 더 쌓일 때까지 먹잇감을 살찌우며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 라는 꼰대 같은 소리 좀 집어치우십시오. 쌍팔년도 IMF 시절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현금 뭉치를 사과상자에 담아줘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행 전산망은 따로 놀았고 국세청은 종이 장부를 넘기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2020년대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박제되는 세상입니다. 당신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뇌리에 문신처럼 새기십시오. 10년 국세청은 당신의 계좌를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10년 전 기록까지 끄집어낼 권한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자녀에게 보낸 돈 당장은 아무 일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7년 뒤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 돈을 쓸 때 국세청은 오늘 날짜의 이체 내역을 기어이 찾아내서 칼을 들이댑니다. 그때 그 돈 증여였지. 자, 이제 이자와 가산세까지 합쳐서 뱉어내. 이게 바로 무방비 상태로 10년을 보낸 자들의 최후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정에 약해서 가장 많이 걸려드는 최악의 함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기쁜 날이 제삿날로 바뀝니다. 첫째, 결혼식 축의금의 배신입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들어온 축의금, 그게 다 자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국세청은 하객이 누구를 보고 왔느냐를 따집니다. 아버지가 뿌린 청첩장 보고 온 아버지 친구, 회사 동료들의 축의금은 엄연히 혼주인 부모의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고생했다, 집 사는데 보탰어라 하고 그 돈 몽땅 자녀에게 이체해버리죠. 그 순간 그 돈은 사랑이 아니라 증여가 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나오면 국세청이 뭐 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방명록 가져오세요. 누가 누구 손님인지 엑셀로 정리해서 증명 못하면 부모 손님 돈은 전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축의금으로 집 사주려다가 세금으로 집 한 채 날리는 꼴을 보고 싶습니까? 둘째, 부부 사이의 착각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내 돈이 내 돈이지, 이건 침대 위에서나 하는 소리입니다. 세법 앞에서 부부는 엄연히 타인입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를 볼까요?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온 돈 아내가 관리한다고 아내 통장에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내 명의로 땅을 사고 상가를 삽니다. 남편은 흐뭇하죠. 우리 마누라 재테크 잘하네. 그런데
국세청이 보면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공짜로 줬네? 어라? 6억 원이 넘네? 부부간 증여공제 한도는 10년에 6억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사도 이 금액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남편 돈으로 아내 명의 집을 샀는데 자금 출처 소명을 못한다? 그대로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 된다고요? 돈은 남편이 100%다 냈는데 명의만 5대5로 했다? 그 절반만큼 아내에게 증여한 걸로 봅니다. 제발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부자들과 가난한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들은 돈을 보내기 전에 증거를 만듭니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고 세무사와 상담해서 미리 방어막을 칩니다. 그들은 국세청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일단 돈부터 보내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몰랐다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지는 용서받을 수 있는 핑계가 아니라 더 가혹한 벌을 받는 이유일 뿐입니다. 자, 이제 등골이 좀 서늘해지십니까? 하지만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이미 저질러버린 실수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구명조끼 입는 법을 모르면 당신은 이 차가운 세금의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을 멈추고 현실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설마 나를 잡겠어? 라고 믿었던 당신에게 닥쳐올 끔찍한 미래입니다. 당신이 지금 안일하게 넘긴 그 한 번의 이체가 5년 뒤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로 착한 부모의 몰락. 시간을 거슬러 3년 전으로 가봅시다. 당신은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에 보태 쓰라고 2억 원을 이체해줬습니다. 차용증? 그런 거 안 썼습니다. 가족끼리 야박하게 무슨 서류냐며 손사래를 쳤죠. 이자는커녕 원금 상환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여유되면 갚아라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 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딱 일주일 만에 악몽으로 바뀝니다. 국세청 인공지능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어라, 이 친구 나이와 소득으로 이 아파트 중도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데 국세청은 즉시 현미경을 꺼내들고 아들의 과거 10년치 계좌를 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걸립니다. 3년 전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그 2억 원, 노란색 등기 우편이 날아옵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세무조사관이 당신과 아들을 앉혀두고 묻습니다. 3년 전 2억 원 뭡니까? 빌려준 겁니까? 그냥 준 겁니까? 당신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합니다. 아니, 그게 빌려준 건데. 조사관은 차갑게 웃으며 손을 내밉니다. 증거 있습니까? 차용증 원본,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기록 가져오세요.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 순간 심판의 망치가 내려쳐집니다. 입증 못하시네요? 그럼 증여입니다. 자, 이제부터 지옥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기본공제 빼고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뭐야, 낼만하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3년 전에 신고를 안 했으니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건 빌려준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나면 부정과소 신고 가산세 40%까지 두들겨 맞습니다. 여기에 절정타가 날아옵니다. 바로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세금을 늦게 낸 기간만큼 하루하루 이자가 붙습니다. 연간 약 8에서 9%의 살인적인 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이면 원금의 거의 30% 가까이 이자가 붙습니다. 결국 당신이 아들을 돕겠다고 준 2억 원은 세금과 벌금을 합쳐서 7천만 원, 8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들은 당첨된 아파트는커녕 계약금까지 날리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가족의 평화 박살납니다. 서로 원망하고 소리 지르는 지옥도만 남습니다. 시나리오 2, 차명 계좌의 함정. 나는 현금 부자라 계좌 이체 안 해. 자식 이름으로 주식 계좌 터서 굴려주면 모르겠지? 아직도 이런 70년대식 꼼수를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당신이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운 좋게 대박이 나서 1억 원이 5억 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주식 고수네 하고 좋아하겠죠? 하지만 국세청이 볼 때는 증여세 탈루범일 뿐입니다. 자녀 계좌에 넣은 원금 1억 원? 당연히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럼 불어난 수익금 4억 원은 그것도 자녀가 번 돈이 아니라 부모가 불려준 돈, 즉 증여의제로 보아 또 세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차명, 계좌 사용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과태료까지 나옵니다. 원금, 수익금, 과태료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재산이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시나리오 3, 이 현금 인출의 배신. 그래? 그럼 은행 가서 현금으로 다 뽑아서 장롱에 넣어두고 찔끔찔끔 주지 뭐. 제발 그 순진한 생각 좀 버리십시오. 당신이 은행 창구에서 현금 다발을 찾는 순간 은행 직원의 모니터에는 이미 경고창이 뜹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럼 900만 원씩 며칠에 나눠서 뽑으면 되잖아? 이런 얄팍한 꼼수 제발 쓰지 마십시오. 그걸 쪼개기 거래라고 부르는데 인공지능이 바보입니까?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패턴은 더 강력한 의심거래로 분류되어 최우선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금은 꼬리표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 계좌 이체는 이건 빌려준 거다, 심부름 값이다라고 우길 여지라도 있지만 현금 거래는 증빙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돈을 줬는데 증거가 없다? 국세청은 그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증여라고 확정짓습니다. 소명할 기회조차 날아가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겁니다. 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터지기 직전인 지금이 당신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지옥불에서 탈출할 방법이 궁금하십니까? 다행히도 아직 비상구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행동 강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하십시오. 그 10분이 당신의 심려를 구합니다. 자, 이제 땀 좀 닦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천운입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당신의 재산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보트. 지금부터 제가 던져주는 이 동아줄을 꽉 잡으십시오. 살고 싶다면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생존 수칙 1. 이체 메모는 생명줄이다. 제발 계좌 이체할 때 보내는 분란에 자기 이름 좀 그만 적으십시오. 국세청도 당신 이름 압니다. 그 칸은 당신 이름을 적는 곳이 아니라 돈의 목적을 적는 곳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여십시오.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귀찮다고 빈칸으로 두지 마십시오. 생활비라면 7월 생활비, 학비라면 이 학기 등록금 빌려주는 돈이라면 대여금 혹은 차용금. 이 짧은 단어 세 글자가 나중에 당신을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에서 구해줄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기억도 없다. 국세청은 오로지 이 기록 하나만 믿습니다. 생존 수칙이 부모 자식일수록 남처럼 거래하라. 큰돈이 오갈 때는 무조건 차용증, 즉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에이, 가족끼리 정없게 무슨 이런 소리 하는 순간 당신은 하수입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차용증을 씁니다. 어떻게 쓰냐고요? 받아 적으십시오. 종이 한 장 꺼내서 누가 채권자이고 채무자인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얼마인지 정확히 적으십시오. 여기서 핵심 꿀팁 나갑니다. 법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연간 이자 지급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자녀에게 이자를 한 푼도 안 받고 빌려줘도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기가 막힌 합법적 구멍을 왜 이용하지 않습니까? 단,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차용증을 다 썼으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당신 이메일과 자녀 이메일로 지금 당장 전송하십시오. 이메일에는 전송 시간이 초 단위로 박제됩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이거 어제 급하게 조작해서 만든 가짜 계약서 아니야? 라고 의심할 때 3년 전 날짜가 찍힌 이 이메일 한 통이면
상황 종료입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쓰는 디지털 공증 기술입니다. 생존 수칙 3. 이미 엎질러진 물, 수습하는 법. 선생님, 저는 이미 3년 전에 그냥 돈 보냈는데 어떡합니까? 차용증도 없는데요.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시키십시오. 이때 이체 메모에 반드시 이자 혹은 원금 상환이라고 박아 넣어야 합니다. 3년 동안 안 받다가 왜 갑자기 받냐? 고 국세청이 물으면 그동안 자식 형편이 어려워 유예해줬다가 이제부터 받기로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아예 손 놓고 있는 것보다 늦게나마 갚는 심해이라도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단,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위조하지 마십시오. 종이에 잉크 마른 정도까지 감식하는 세상입니다. 문서 위조범으로 감옥 가기 싫으면 정직하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생존 수칙사, 10년의 마법을 부려라. 증여공제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결혼이나 출산 시 최대 1억 5천만 원, 양가 합산 3억 원. 이 금액 안에서는 세금이 빵원입니다. 중요한 건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는 해라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돈은 합법적인 자녀의 자금이 됩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주식을 해서 10배가 터지든 코인을 하든 국세청은 터치 못합니다. 제발 귀찮아하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자녀에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세금 좀 아끼겠다고 집 팔고 땅 팔아서 자녀에게 미리 다 넘겨주지 마십시오. 100세 시대입니다. 당신이 병들고 돈 없으면 효자도 불효자가 됩니다. 국세청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자식의 눈빛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꽉 쥐고 계십시오. 스스로 당당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영상이 끝나는 대로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지난 이체 내역 확인하고 메모 수정하고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내일 해야지 하는 순간 당신의 재산은 또다시 위험에 빠집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지갑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